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의 해안가는 그야말로 거대한 선박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한국을 꺾었다며 축포를 터뜨리던 중국 조선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들이 바다로 나가지도 못한 채 줄줄이 반품되는 초유의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중국은 못하나 철판 한 장까지 한국의 설계도면을 훔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베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면에는 절대 적지 않는 이것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중국 조선업 전체를 침몰시킨 치명적인 1%의 비밀, 그리고 한국을 배신한 대가로 지옥을 맛보고 있는 프랑스와 카타르의 현재 상황까지. 지금 그 적나라한 실태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 대한민국 잘 살자라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당신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중국 해안가의 처참한 광경은 단순한 제조 불량 사태가 아니며 이것은 전 세계 해군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카탈로그와 매수된 언론 뒤에 숨겨져 있던 중국의 오만함과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내부 고발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불과 몇 달 전 전 세계 국방장관들과 군수 기업들이 집결했던 프랑스 파리 유로네이벌 박람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국의 동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중국 국영조선공사는 행사장 정중앙에 거대한 부스를 차리고 자신들이 새롭게 건조한 차세대 구축함의 재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구축함에 탑재된 신형 레이더 시스템은 탐지 거리 600km의 동시 추적, 표적이 무려 1000개에 달한다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고 반응 속도 또한 0.01초라는 경이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이지스함조차 뛰어넘는 수치였기에 행사장에 모인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바다의 지배자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성급한 분석까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행사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었으며 가끔 지나가는 군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그저 미국의 구형 시스템을 적당히 개량해서 파는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 수준으로 치부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유럽의 유력 군사 전문가는 제 옆에서 한국 부스를 손가락질하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서 독자적인 하이엔드 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없으며 그저 선체나 좀 튼튼하게 용접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노골적인 조소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단의 한 고위 관료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중국의 10년 전 수준이며 우리가 공개한 이 신형 레이더 시스템을 한국이 따라오려면 반세기는 걸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는데 장내에는 그 오만한 발언에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중국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스펙의 이면에 감춰진 부자연스러운 데이터의 공백과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관계자들의 차분한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개된 중국의 데이터 시트에는 탐지거리와 추적 개수 같은 거창한 수치는 가득했지만 정작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전 대응 능력이나 악천 후 시의 데이터, 오차 보정률 같은 핵심적인 신뢰성 지표는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이 조용히 내밀었던 기술 자료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뜯어볼수록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특징들이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스텔스 설계 기술이나 표적 식별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표기 오류이거나 한국의 과장 광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훔쳐낸 설계도로 건조한 수십 척의 최신형 군함을 바다에 띄웠고 그 위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한국을 향해 이제 너희의 설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그 순간 수면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결함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도면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덫이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수치들이 실제 바다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임을 증명하게 될 결정적인 트리거가 작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훔친 설계도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 도면에는 하드웨어의 배치만 있을 뿐 그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코드가 빠져 있었으며 이는 마치 뇌가 없는 거인의 육체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잡아보고 중국의 물량 공세에 환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현대전의 개념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을 초월하는 이름 모를 차세대 감시 타격 체계를 극비리에 개발해왔으며 그 성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야심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출항시켰던 최신형 구축함 쿤밍호가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첫 번째 실탄 사격 훈련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서방의 군사 옵서버들과 정보 자산들이 포착한 데이터에 따르면 쿤밍호의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는 훈련 시작과 동시에 화면 가득 수천 개의 허상 표적을 띄우며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전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기계적인 오작동도 아니었으며 훔쳐온 한국의 설계도에 적힌 하드웨어 스펙은 맞췄지만 그 하드웨어가 받아들이는 막대한 양의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논리 회로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중국 기술진은 당황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수동 조작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한번 패닉에 빠진 함정의 전투 체계는 아군 함정마저 적함으로 인식하여 조준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훈련은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미 해군 정보국의 한 관계자는 저에게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저 배는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의 껍데기에 경운기 엔진을 얹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외형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배치2와 놀랍도록 닮아있지만 내부에서 흐르는 데이터의 질은 198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결함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니라 선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인데 중국은 한국의 설계도면을 입수했을 때 특수 합금의 배합 비율과 용접 부위의 미세한 열처리 공정까지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이 암묵적인 노하우는 도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장인들의 영역이었고 그 결과 중국이 건조한 선박의 선체는 엔진 가동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세한 진동은 고스란히 정밀 레이더와 센서로 전달되어 탐지 오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켰고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진동 때문에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방산 시장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무기체계를 그저 가성비 좋은 중저가형 제품으로만 인식하던 유럽과 중동의 바이어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한국 측에 조용히 문의를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베낀 한국의 원본 기술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복제품이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궁금해했고 특히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원본 함정들은 같은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 속에서도 오차 범위 0.1m 이내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기술 과시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경쟁국의 실패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겠지만 한국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물건을 훔쳐갔다가 다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여유롭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훔쳐간 설계도가 9세대 유물로 느껴질 만큼 차원이 다른 기술을 이미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완료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기이한 현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과 호주의 최신형 잠수함들이 정체불명의 수중 물체를 탐지했는데 이 물체는 기존의 소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유령 같은 기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체는 탐지된 지 불과 수초 만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처럼 신호가 잡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이에 놀란 연합군 사령부는 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분석관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이거나 센서 오류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저는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몇 년간 극비리에 연구해 온 차세대 수중통신 프로토콜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기술을 넘어 적의 탐지 자산 자체를 기만하고 교란하는 능동적인 은폐 기술이 한국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겉모습을 베끼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바다의 물리적 환경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잘 만드는 IT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 기술 분야에서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얻어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도약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유령 신호 사건 직후 펜타곤과 영국 정보부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다수의 고위 장성들은 이것이 미국의 최신형 비밀병기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비공개 테스트였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코웃음치며 일축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오만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와 기술 이전으로 성장한 나라이며 반도체 조립이나 잘하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미국조차 상용화하지 못한 3세대 퀀텀 역학 기반의 탐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당장 워싱턴 기념탑 꼭대기에서 춤을 추겠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권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퍼시픽 드래곤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대기권 밖에서 낙하하는 마하 1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었는데 훈련 당일 미 해군이 자랑하는 이지스 시스템조차 표적의 불규칙한 기동의 속수무책으로 라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상에서 표적은 수초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잔상만을 남겼고 미군 통제실은 표적 소실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을 반복해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한국 해군의 데이터 링크가 갑자기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는 놀랍게도 소실된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찍어내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기가 막힐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전송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표적을 탐지한 거리가 무려 2,800km였고 표적의 예상 낙하 지점을 계산해낸 오차 범위는 0.5cm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표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의 갱신 주기가 0.0001초라는 점이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전 세계 어떤 군사위성이나 조기 경보기로도 불가능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미군 사령관은 즉시 한국 측의 통신을 연결해 장비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고함쳤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구축함 따위가 미 해군의 슈퍼컴퓨터도 계산해내지 못한 탄도 궤적을 0.1초 만에 풀어낼 수 있냐며 데이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과 호주의 장교들 역시 한국이 훈련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해서 전송한 것이 분명하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런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했으며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실제 표적이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예측하고 전송했던 바로 그 좌표 그 시간 1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지점에 탄두가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조작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팩트였고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한국 해군 장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배 안에 무엇을 싣고 다니는 것인가? 저 작은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물건이라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보당국은 한국이 중국에게 털렸다고 알려진 기술 유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훔쳐가서 만든 배와 이번 훈련에서 한국이 보여준 배는 겉모습은 쌍둥이처럼 똑같았지만 내부 설계 사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중국이 가져간 도면에는 레이더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무식하게 때려 붓는 구시대적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지만 한국이 운용 중인 실제 시스템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자 간섭 현상을 이용해 탐지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산업 스파이들이 침투할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폐기 직전의 구형 기술 혹은 기술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실패한 설계 도면을 마치 최신 기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안 서버에 흘려두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것도 모르고 보물지도를 얻은 양 기뻐하며 수조 원을 들여 고철 덩어리를 양산했고 그 결과 지금 해안가에 쌓여있는 고철 무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거대한 기만 전술이었으며 한국은 자신들을 얕잡아보는 주변국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국력을 낭비시키는 치명적인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힘은 단순히 탐지하고 추적하는 방어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한국의 한 비공개 산악지대 연구시설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는데 이 에너지의 파형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화약 무기나 미사일 엔진의 연소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된다면 기존의 핵무기 패러다임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지난달 워싱턴과 베이징의 정보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또 하나의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조선업이 붕괴된 원인이 한국의 설계도 조작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을 파헤치기 위해 최신형 정보 수집함인 둥대오급 스파이선을 서해 공해상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예고 없이 진행한 비공개 해상 요격 실험을 감청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해킹하여 자신들의 결함을 보완할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작전 해역에는 짙은 해무가 껴있어 시각적인 관측이 불가능했지만 중국의 스파이선은 고성능 신호 감지기를 총동원하여 한국 함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개시 시각 정각이 되자 대기권 밖에서 모해 탄도 미사일 탄두가 마하 20이라는 끔찍한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고 중국 정보 장교들은 한국 함정이 당연히 SM-3나 독자 개발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사일의 발사 징후인 열원과 추진체 연소 신호를 포착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니터에서 목격한 데이터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낙하하던 탄두가 고도 500km 상공에서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한국 함정에서는 그 어떤 미사일 발사 성광도 포착되지 않았고 레일건 같은 물리적 투사체의 발사 진동조차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국 스파이선의 초정밀 센서에 잡힌 것은 0.0003초라는 찰나의 순간 동안 발생한 기이한 전자기 파동뿐이었으며 그 파동이 지나간 자리에 존재하던 모해 탄두는 파편 하나 남기지 않고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중국 측 분석관들은 장비 고장을 의심하며 센서를 수차례 재부팅했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데이터 로그에는 타격 정밀도 99.999%, 반응 속도 0.001초 미만, 유효 사거리 측정 불가라는 괴상한 수치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데이터가 첩보 위성을 통해 미국 펜타곤으로 전송되자 미 합참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것이 명백한 데이터 오류이거나 중국이 한국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허위 정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선에서 미사일 없이 마하 20의 물체를 소멸시키는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레이저나 입자 빔 무기뿐인데 미국의 막대한 국방 예산으로도 아직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기술을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실전 배치 수준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미군 장성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한국은 우리의 기술 통제하에 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전투체계는 모두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나사 하나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몰래 저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느냐며 경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인 MIU가 입수한 현장 분석 보고서는 미군의 낙관적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 해군이 실험 직후 인근 해역에서 수거해간 잔해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탄두의 표면이 수천 도의 고열에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마치 강력한 전자기장에 의해 원자 결합이 강제로 끊어진 듯한 매끄러운 절단면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기존의 열에너지 방식 레이저가 아닌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4세대 고출력 마이크로파 또는 플라즈마 집소탄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군사 전문 패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하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이거나 기상현상에 의한 관측 오류일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송에 나와 한국은 훌륭한 제조국가이지만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이며 저런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역량은 전무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한국우 성향 군사평론가는 한국이 외계인을 고문하지 않는 이상 저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무시와 조롱은 오히려 한국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패를 끝까지 숨기기 위해 이 실험이 신형 레이더의 오작동이었다는 애매모호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세계는 그제야 안도하며 역시 한국은 별것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의 조선소 깊은 곳 특별보안구역에서는 전 세계 해전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립을 마치고 출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훔쳐간 설계도에는 빠져있던 핵심 부품 바로 선박의 심장부에 탑재될 융합 동력원과 그 에너지를 투사할 비장의 무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입수한 마지막 극비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림팩 훈련에서 이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할 예정이며 그날 전 세계 해군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구석기 시대의 쪽배로 전락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펼쳐진 림팩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실탄 사격 당일 전 세계 해군의 이목은 미 해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극초음속 표적 드론 썬더버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마하 25라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속도로 비행하며 회피 기동까지 수행하는 괴물이었기에 훈련에 참가한 연합국 함정들은 사실상 요격보다는 탐지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 7함대 사령관조차 브리핑에서 이 표적을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치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난이도는 최상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수평선 너머에서 썬더버드가 발사되자 미 해군의 이지스함들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호위함들이 일제히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은 미사일의 비행운으로 뒤덮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하 25의 속도로 지그재그 기동을 하는 표적을 따라잡을 수 있는 미사일은 없었고 썬더버드는 유유히 연합함대의 방공망을 뚫고 훈련 구역 중앙으로 쇄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장은 무전으로 요격 실패 표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다급한 비명을 질렀고 미군 지휘부 역시 훈련 종료를 선언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훈련 대열의 가장 후미에 조용히 위치해 있던 한국 해군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에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함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때 보이는 화염과 연기는 전혀 없었고 오직 함교 상단에 설치된 돔 형태의 구조물이 푸른빛을 내뿜으며 미세하게 진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0.1초도 지나지 않아 300km 밖에서 접근하던 썬더버드 드론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폭발음조차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표적은 그저 존재가 지워진 듯 소멸했습니다.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뜬 데이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표적을 포착하고 타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0.00001초였으며 타격 오차는 제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타격 수단이 물리적인 탄체가 아니라 순수한 고에너지의 집속체였다는 점입니다. 분석 결과 한국 함정은 순간 출력 200메가와트라는 도시 하나를 밝힐 수 있는 막대한 전력을 단 1초 만에 흥축하여 빛의 속도로 쏘아보냈고 이 에너지는 마하 25로 날아오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순식간에 열 에너지로 치환하여 증발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한국 측 지휘관에게 도대체 방금 뭘 쏜 것이냐고 물었지만 한국 측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그저 자체 개발한 근접 방어 시스템의 테스트였다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레일건이나 레이저 무기의 이론적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은 한국형 초전도 플라즈마 직사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 때문에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되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선박의 심장부에 소형화된 핵융합 수준의 고효율 차세대 반응로를 탑재함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훔쳐간 설계도에는 빠져있던 마지막 1%의 비밀이었습니다. 중국은 배의 껍데기는 벗겼지만 그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심장, 즉 동력 전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설계도에 일반적인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았지만 실제 한국의 함정들은 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이자 무기인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형을 똑같이 만들어도 그들의 배는 그저 전기가 부족해 불이 깜빡거리는 낡은 가건물이었고 한국의 배는 무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요새였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과 일본의 기술 장교들은 자신들의 상식이 붕괴되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일본의 카피캣이라며 비하했던 자신들의 발언이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였는지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 시트를 수십 번 다시 확인했지만 반응 속도, 광속 명중률, 100% 유효 사거리 수평선 끝까지라는 수치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전의 양상이 미사일과 대포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력한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투사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데뷔전 직후 CNN과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긴급 속보로 림팩의 주인공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다고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비밀 병기 세계를 침묵시키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의 국방 전략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베이징의 중남해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배들은 엔진 결함으로 바다에 떠있지도 못하는 고철 신세인데 한국은 바다 위에서 스타워즈를 찍고 있다는 사실에 중국 지도부는 격분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 정부는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 보유국으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의 최고 위급 한라인 가동을 지시했고 유럽연합은 한국의 특사단을 파견하여 기술 제휴를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막 칼을 뽑았을 뿐입니다. 림팩 훈련이 남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 정보기관들과 경제계는 더 거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썬더버드를 증발시킨 한국 함정의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위력의 고출력 플라즈마를 발사하려면 순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1기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한국의 구축함은 덩치가 큰 항공모함도 아니고 원자로를 탑재할 공간조차 없는 7,000톤급 선박이었습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그 무기를 한번 발사하는 순간 배 안의 모든 전기가 블랙아웃되고 엔진이 꺼져야 정상이지만 한국 함정은 발사 직후에도 여전히 30노트의 고속 기동을 유지하며 유유히 작전 구역을 이탈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미 국방부 산하에너지연구소는 한국이 제출했던 함정 건조 스펙을 이잡듯이 뒤졌고 마침내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데이터 시트의 구석진 항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동력 전달 효율 99.7%, 에너지 손실률 0.03%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명한 어떤 초전도체나 배터리 기술로도 달성하지 못한 꿈의 효율이었으며 한국은 배의 심장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동력원을 탑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곧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한 특종 기사는 전 세계 산업계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것은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하나 크기에 불과한 초소형 고효율 융합 반응로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반응로는 기존의 가스터빈 엔진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출력은 100배에 달하며 연료 보급 없이 20년 동안 무제한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구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이동식 발전소였으며 그들이 쏜 무기는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밖으로 뿜어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왕세자들은 즉시 전용기를 띄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에너지 패권이 한국의 이 작은 반응로 기술로 넘어갈 것을 직감했고 한국 정부에 백지수표를 내밀며 기술 제휴를 애원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단가 후려치기를 하던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이제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면담 시간을 잡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산 LNG선을 선택했던 프랑스와 카타르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입한 중국 선박들은 엔진 결함으로 바다에 멈춰 서 있는 동안 한국은 2차세대 반응로를 탑재한 쇄빙선과 상선들이 북극 항로를 시속 50노트로 주파했다는 기록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여론은 싸늘했고 청와대는 일정상의 이유로 정상회담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을 훔쳐간 도둑과 그 작물을 사려던 자들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은 그제야 자신들이 훔친 설계도면 중앙에 그려져 있던 검은색 빈 박스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간이 단순히 연료 탱크나 예비 부품 창고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구형 디젤 엔진을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그곳은 바로 한국의 핵심 기술인 K-리액터가 들어갈 자리였던 것입니다. 설계도의 겉모양은 완벽하게 베꼈지만 그 몸체를 움직이는 영혼이자 심장인 동력원을 얻지 못했기에 중국의 배는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국 해군 사령부는 이 격차를 줄이려면 최소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의 이 기술 앞에서는 기름만 먹는 거대한 표적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회의석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보호국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슈퍼파워가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특사단을 파견하여 제발 그 반응로 기술을 미 해군 함정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굴욕적인 외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술이 국가 전략 자산임을 선포하며 기술 이전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전 세계에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반응로를 무기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게만 전력을 공급하는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 프로젝트를 주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에너지 질서의 새로운 관리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보던 세계 열강들은 이제 한국의 입만 바라보며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패권 선언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던 지난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우주국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 우주 발사체 KSLV-45가 발사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로켓은 기존의 로켓들과는 생김새부터가 달랐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매끈한 유선형의 동체만이 있었고 하단부 노즐에서는 화염 대신 푸른빛의 이온 광선만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저런 디자인으로는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액체 연료 없이 저 정도 중량의 화물을 궤도에 올리려면 추진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트위터에 한국이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실패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남겼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쇼를 하다가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나로우주센터의 하늘은 불기둥이 아닌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굉음도 진동도 없이 KSLV-45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요원들은 눈을 비비며 계기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발사 10초 만에 마하 20 돌파. 고도 100km 도달까지 불과 50초. 이것은 기존 로켓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였지만 탑승한 우주인들이 겪는 중력 가속도는 오히려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나사의 통제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로켓이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반중력 비행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역시 한국형 소형 융합 반응로에 있었습니다. 로켓 내부에 장착된 반응로가 뿜어내는 무한에 가까운 전력이 플라즈마 추진체를 가동해 대기권 내에서는 공기를 이온화하여 추진력을 얻고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순수 전자기 추진으로 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연료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추력은 수십 배 강력해진 이 기술 앞에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은 순식간에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SLV-45가 궤도에 진입한 후 보여준 행보였습니다. 기존의 위성들은 수명이 다하면
우주 쓰레기가 되어 떠돌거나 대기권으로 추락해 소멸했지만 한국의 우주선은 궤도상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고장난 위성들을 수리하거나 포획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비밀리에 띄워놓았던 킬러 위성 젠빙 9호가 한국 위성 근처로 접근하며 위협 기동을 하자 한국 위성은 순식간에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방사하여 젠빙 9호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국 우주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공격 위성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철덩어리가 되는 꼴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주공간이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며 한국의 기술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관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현재 미국의 우주자산은 한국 위성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으며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모든 GPS와 통신 위성을 단 1시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우주의 보안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수십 년간 공들여온 H3 로켓 프로젝트가 한국의 이 신기술 발표 한 방으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음을 깨닫고 프로젝트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조 섞인 분석과 함께 이제는 한국의 하청 기지가 되어서라도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굴욕적인 여론마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바다와 땅 그리고 우주까지 한국의 기술은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진짜 마지막 카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에 경악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인류의 삶 자체를 뒤바꿀 소프트웨어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에 넋을 잃고 있던 사이 서울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를 뒤바꿀 조용한 혁명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퍼진 한국산 초소형 융합 반응로와 우주 궤도의 위성망, 그리고 모든 군사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양자 인공지능 네트워크 프로젝트 세종의 가동이었습니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훔치려 했던 설계도와 하드웨어는 거대한 몸집에 불과했고 그 몸을 움직이는 진정한 영혼이자 지능인 이 소프트웨어 코드는 한국의 양자 암호 체계 깊숙한 곳에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위력은 엉뚱하게도 중국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에서 가장 먼저 증명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몇 안 되는 짝퉁 반응로를 국가 전력망에 무리하게 연결했다가 시스템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폭주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상하이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하고 금융 서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중국 당국은 자체 기술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한국이 심어놓은 양자락이 걸려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기술은 겉모습만 같았지 그 내부를 통제하는 알고리즘은 한국의 중앙통제센터 승인 없이는 단 1와트의 전기도 흘려보낼 수 없는 철저한 블랙박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린 중국 국가주석은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내렸습니다. 과거 한국을 소국이라 부르며 하대했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한국 대통령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제발 상하이의 전력망을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공유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생중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차가운 표정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내 모든 불법 복제 시설의 폐기와 한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천문학적인 배상, 그리고 향후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운영권을 한국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에너지 주권을 한국에 양도한다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지만 암흑 속에 갇힌 중국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처져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일본은 제조 강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한국의 파트너로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니와 도요타 같은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프로젝트 세종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줄을 섰고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취업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상임이사국 지위에 준하는 글로벌 기술안보 의장국으로 추대했습니다. 한국의 승인 없이는 우주선 하나도 띄울 수 없고 발전소 하나도 돌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브뤼셀의 나토 본부 그리고 베이징의 중남해까지 모든 전략적 결정은 서울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중국 해안가의 고철 선박 무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배가 망가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훔쳐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려던 가짜들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진짜 실력을 갖춘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도면에 적지 않았던 마지막 1%.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 올린 정직한 땀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훔칠 수 없는 그 영혼이 깃든 기술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의 템스강 변에서 이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물 위로 한국산 반응로를 탑재한 친환경 선박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고 밤하늘에는 한국의 위성들이 별처럼 빛나며 지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라 여겼던 한국이 사실은 잠자고 있던 거인이었으며 그 거인이 눈을 뜬 순간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는 토마스 그레이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